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귀신이 꾸어준 돈. 옛날에는 봉조라는 벼슬이 있었는데 대굴에서 의식을 맡은 높고 영예로운 벼슬이었습니다. 봉조를 지낸 최기서의 젊었을 때의 일입니다. 최기서는 글 공부를 같이 하는 친구와 함께 경기도 용인의 산골에서 과거 공부에 열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최기서는 집에 볼일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비를 만났습니다. 비가 마구 쏟아지는데 비를 피할 곳이 없었지요. 그때 산피탈 아래로 고래등 같은 귀화집이 보였습니다. 이런 산속에 웬 귀화집이지? 최 기사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비가 워낙 많이 쏟아져 피하려고 뛰어갔습니다. 계십니까? 계십니까? 아무리 불러도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대문도 굳게 잠겨 있었지요. 최 기사는 주인을 부르다가 지쳐 대문에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할멈이 문을 빼꼼히 열고 물었지요. 누이십니까? 비를 피하려고 왔는데 이제 날도 저물고 하니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할멈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아휴, 그런 말씀 마시고 다른 곳으로 찾아가 보십시오. 이 집은 흉가랍니다. 흉가라니요? 귀신이 나오는 집이랍니다. 8 식구가 귀신 때문에 돌아가시고 지금은 나이 찬 따님만 남았어요. 하인들도 무서워 달아났답니다. 아가씨도 원래는 외갓집에 가셔야 하지만 죽는 한이 있어도 3년상을 치를 때까지 여기에 남겠다고 해서 있는 겁니다. 어허, 그런 줄을 몰랐구려. 대체 어떤 귀신이길래 그리 무섭소? 어떤 귀신인지 모르겠지만 귀신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만 해도 그 자리에서 죽는답니다. 저도 그 귀신이 언제 나타날지 몰라 무서움 속에서 지낸답니다. 할멈은 한숨을 짓더니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최 기사는 문을 닫지 못하게 꼭 잡았습니다. 난 귀신이 무섭지 않소. 그러니 염려 말고 날 하룻밤 묵게 가게 해주시구려. 그때 안에서 아가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멈, 그 손님을 사랑에 모시고 저녁을 드리도록 하세요. 아무리 흉가라 해도 날이 저물었는데 그대로 가시게 할 순 없잖아요. 집주인의 딸이었습니다. 그제야 할멈은 문을 열어주었지요. 할멈은 최기서가 해를 입지 않을까 염려해서인지 대문 앞 행랑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정결하게 잘 차린 저녁밥을 배불리 먹은 최기서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할멈을 붙잡았습니다. 내 말할 게 있어.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힘이 세고 담도 큰 사람이라오. 오늘 하룻밤 신세를 진 이상 내가 있는 동안 귀신이 주인 댁 따님을 해치지 못하게 하겠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만히 있어 보구려. 귀신이 못 나오게 하든지 귀신을 다스리려면 안채가 아니라 바깥에 있어야 되겠소. 나를 귀신이 나온다는 안방으로 안내하구려. 할멈은 안채로 들어가 주인댁 딸과 의논하였습니다. 아가씨께서 그렇게 하시랍니다. 할멈은 최기서를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랫목에 보료를 깔고 앉은 최기서는 촛불을 켜고 잠을 쫓으며 귀신을 맞으려고 경문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밤이 깊어 자정이 가까워졌지요. 실바람이 촛불을 흔들더니 뒷문이 소리 없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열린 문으로 들어온 바람에 촛불이 꺼졌지요.
오냐, 귀신이 오는 모양이구나. 최 기사는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어둠 속을 뚫고 한 그림자가 뒷문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지요. 구름에 가려져 있던 달빛이 비치자 최 기사는 그림자 모습을 설피 보았습니다. 으리으리한 관복을 입은 괴상하게 생긴 백발의 할아버지가 기다란 지팡이를 짚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최 기사에게 애를 갖추어 공손히 몸을 굽히고 앉은 게 아니겠어요? 최 기사는 할아버지를 쏘아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사람이요, 귀신이요?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생김새와는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무슨 부탁이 있는 것 같았지요. 그렇다면 귀신이 아니요. 귀신이요. 귀신이면 귀신이지 왜 죄 없는 사람을 해치는 거요? 나는 임금 가까이서 벼슬을 하던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어째서 귀신이 되어 죄 없는 사람을 8이나 해쳤는가 말이오? 사실은 내가 그들을 해친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해친 거라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나는 이 집의 뒤뜰 조용한 땅속에 살고 있는데 이 집 주인이 정자를 세우며 기둥뿌리를 내 가슴에 박아 아주 고통스럽다오. 이런 원한으로 저지른 일이니 까닭이 없는 것은 아니라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주인에게 사정을 하여 빼어달라고 할 것이지 어째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단 말이오? 어찌 그렇게 하지 않았겠소. 그런데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미 기절을 해서 말할 수 없었다오. 할아버지는 한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최 기사는 그제야 마음을 놓으며 꾸짖었습니다. 그 말이 정말이라면 내일 당장 정자를 헐고 기둥을 뽑을 것이니 앞으로 나타나지 마시오. 만약에 나타나서 또 사람을 해친다면 당신의 시체를 불에 태워 가루로 만들어 강물에 버리겠소. 알겠소이다. 그렇게 해준다면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할아버지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최 기사는 할멈을 시켜 달아난 하인을 모두 불러들인 뒤 물었습니다. 이 정자는 어느 해에 어떻게 해서 지었느냐? 재작년에 주인께서 새로 지었습니다만 그 밑에 몇백 년 묵은 무덤이 있다는 소문을 들으시고 옛 무덤에 집을 지으면 오히려 집안이 편안하다 하시며 정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요. 귀신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알았다. 최 기사는 주인 딸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인을 시켜 정자를 허물게 하였지요. 정자 한복판에 큰 기둥뿌리를 깊숙이 파헤쳐 보니 할아버지 말대로 기둥뿌리가 어떤 유골의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과연 그랬었구나. 최 기사는 정자를 헐고 시체를 세관에 넣은 다음 다시 묻고 제사를 지내 주었습니다. 할멈과 하인들이 굽실거리며 말했지요. 덕분에 집안이 편안해졌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가씨께서 정말 고맙다고 전하랍니다. 주인댁은 가문도 좋은 집안이었습니다. 최 기사는 주인댁 딸에게 마땅한 신랑감을 골라 주었지요. 이런 일로 해서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잊고 과거 공부에 열중했지요. 어느 날 최 기사의 꿈에 백발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일전에 큰 은혜를 입었소. 보아하니 대개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 같은데 약간의 보답을 할까 하오. 보답이라니 내게 재물을 주겠단 말이오. 마음은 고맙지만 필요 없소. 나는 남의 도움을 받지 않소이다. 나도 당신의 성품을 아오. 그래서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훗날 출세할 때까지 구워주는 거라오. 그러니 내 말대로 하오. 어떻게 하라는 거요? 뒤뜰에 있는 배나무 밑을 밤에 몰래 파보면 출세할 때까지 쓸 수 있는 돈이 괴짝 안에 들어있을 거요. 그러니 걱정 말고 쓰시오. 다만 당신이 내게 돈을 빌렸었노라는 차용증을 적어 괴짝에 넣어 다시 파묻어야 하오. 말을 마친 할아버지는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꿈치고는 너무도 생생하여 잊을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최 기사는 원래 강직한 성품이라 할아버지 말대로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밤 할아버지가 꿈속에 나타나 성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내 호의를 무시하면 훗날에 큰 재앙을 입을 것이요. 최 기사는 할 수 없이 한밤중에 뒤뜰로 가서 배나무 밑을 팠습니다. 얼마 파지 않아 큰 괴짝이 나왔지요. 괴짝 속에는 많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 기사는 차용증을 써서 넣고 괴짝을 다시 묻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몇 해가 지났지요. 최 기사는 과거에 급제했고 벼슬도 날이 갈수록 올라갔습니다. 땅속에서 얻은 돈을 잘 쓴 것은 사실이지만 날이 갈수록 그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설사 잊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돈을 누구에게 갚는단 말인가.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최 기서가 전라도 감찰사로 부임해 갔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관청 응고를 손수 검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돈은 굴이나 은으로 만들어져서 일정한 액수를 괴짝에 넣어두었지요. 돈이 든 괴짝을 차례로 검사하던 최 기서는 한 괴짝이 텅 빈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최 기서는 말을 하려다가 그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괴짝 속에 자기가 쓴 차용증이 있었습니다. 귀신은 나라의 돈을 훔쳐다가 주었던 것이지요. 최 기서는 서둘러 돈을 갚았고 한때 벼슬을 버렸던 것은 이때의 일이 꺼림칙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천자가 된 백정. 어느 대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이 대감이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내노라 하는 직왕과 지사를 모셔와 몇 자리를 잡았지요. 이들 가운데 유명한 직관이 대감의 몇 자리를 잡고 나서 큰 소리로 땅땅 쳤습니다. 이 몇 자리야말로 중국의 천자가 날 자리입니다. 대감은 천자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져 그 자리에 아버지를 모셨지요. 얼마 후에 대감이 사는 마을에 고기를 팔러 다니던 건넌 마을 백정이 그 무덤가에 앉아서 땀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얀 수염을 바람에 날리며 할아버지가 지나가다가 혀를 찼습니다. 아이, 아깝다, 아까워. 이 몇 자리가 명당이긴 하지만 한 자만 더 내려 썼더라면 아주 좋았을걸. 아니, 뭐라고? 마침 듣고 있던 백정이 호기심이 생겨서 보았지만 할아버지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정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좋은 몇 자리가 생기면 장사를 지내려고 초분을 해놓고 1년째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좋아, 믿져야 본전이니 어디 해보자. 언제까지 이러고 살 수 있나?
백정은 얼른 고기를 팔고 집으로 돌아와서 날이 저물기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자 초본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파내어 유골을 잘 추렸습니다. 백정은 아버지의 유골을 대감댁 무덤에 상석 아래에 몰래 파묻고 그 자리를 감쪽같이 올레대로 만들었습니다.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가 바로 한자 아래라고 말한 곳이었지요. 아버지의 유골을 대감댁 상석 밑에 모시고 난 뒤부터 백정은 매일같이 그 자리에 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잘 되게 해달라고 축원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사를 지낸 배, 밤 등 과일이며 떡 부스러기가 떨어졌지요. 어린아이들이 산에 놀러 왔다가 또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갔다가 그것을 주워 먹었습니다. 이대감 산소에 누군가가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돌아다녔습니다. 한양에서 이 소문을 들은 대감은 화가 났습니다. 대체 어쩐 일이야? 우리 말고 아버님 산소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누군지 냉큼 밝혀라. 그날 밤부터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대감댁 산소에서 보초를 섰습니다. 밤이 으슥해지자 어둠을 뚫고 아니나 다를까 어떤 한 사람이 산소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지요. 백정은 그것도 모르고 한 걸음 한 걸음 대감댁 산소로 다가왔습니다. 산소 보초 대장격인 대감댁 청지기가 하인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내가 신호를 하기 전에 절대로 나서선 안 된다. 백정은 산소 가까이 와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상석 앞으로 가서 보자기에 쌓은 것을 풀었습니다. 아니, 이놈이 뭘 하는 거지? 청지기는 시근덕대며 중얼거렸습니다. 백정은 영문도 모르는 채 보자기에서 꺼낸 재물로 제사를 올렸지요. 얘들아, 이놈을 잡아라! 청지기의 소리와 함께 하인들이 달려가 백정을 잡았습니다. 넌 건넌 마을에 사는 백정이 아니냐? 청지기는 백정의 얼굴을 알아보고 뜻밖이다 싶어 물었지요. 무슨 일로 이곳에 죄를 올리느냐? 백정은 입을 굳게 다물고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잘못 얘기했다가는 매맞아 죽기 십상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었지요. 그래서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한양에 사는 대감을 만나서 얘기라도 하면 좀 나을까 싶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벌면 뭐 좋은 수가 없을까 하는 생각도 했지요. 이러한 백정의 생각이 들어맞았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놈을 한양 대감께 올려보내자. 청지기는 그날 밤에 백정을 단단히 묶어서 끌고 가려는데 한양에서 대감이 급히 내려왔습니다. 대감은 다짜고짜 백정에게 물었습니다. 이놈아, 내가 우리 아버님 무덤에 제사를 지낸다고? 내가 뭔데 제사를 지내느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백정은 벌벌 떨며 대감이 묻는 말에 대답은 않고 그저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대감은 단단히 화가 나서 으름장을 놓았지요. 이놈아, 내가 제사를 지내는 데는 반드시 사연이 숨어 있을 게다. 어서 실토하지 못할까? 만일 말을 하지 않는다면 내 목숨이 없어질 줄 알아라. 네,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정은 고개를 들어 말을 하고는 목을 빼어 주위를 살폈습니다. 대감은 얼른 눈치를 채고 백정만 남고 모두들 자리를 뜨게 했지요. 그래, 무슨 말이냐? 가까이 와서 말해 보아라.
백정은 옷깃을 여미고 가까이 가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노대감께서 생전에 저희 어머님과 폭 가깝게 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가깝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 분께서 돌아가셨는데 제 어머니를 뵈서라도 제가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사옵니까? 미천한 신분이라 낮에는 보는 눈이 많아 제사를 못 올리고 밤에 와서 몰래 제사를 지낸 것이옵니다. 백정은 그럴듯하게 꾸며댔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대감은 숨을 몰아쉬며 물었지요.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거짓말을 한단 말씀입니까? 좋아. 그럼 내가 지시를 내릴 때까지 꼼짝 말고 이 집에 있어라. 대감은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여봐라,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놈을 이 집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라. 대감은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한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대감은 안채로 급히 가서 어머니에게 백정의 얘기를 하였지요. 노모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여간에 내 아버지가 여자들을 많이 좋아하셨으니까. 어머니는 백정의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렇다면 이 일을 어찌 해야 합니까? 그야 낸들 알겠느냐. 난 이제 다 산 목숨이고 살아갈 날이 많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여라. 어머니는 대감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백정이긴 하지만 한 피를 나눈 형제일지도 모르지 않는가. 대감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비록 어머니는 다르지만 자기와 피를 나눈 형제일지도 모른다는 데에 결론을 내리고 하인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어서 본가에 가서 그 백정을 데려오너라. 그를 데리고 올 때에 함부로 다루지 말고 예를 갖추어 서방님 대우를 하여라. 하인은 급히 가서 백정에게 대감의 말을 전하고 함께 가자고 청했습니다. 그러자 백정은 투덜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어저께 나랑 같이 갈 일이지 이제 와서 오라는 거야. 백정은 가마를 타고 한양길에 올랐지요. 생전 처음 타보는 가마에 백정은 기분이 좋아서 싱글벙글 하였습니다. 그는 신이 나서 소리를 질렀지요. 야, 날아갈 듯하다. 날아갈 듯해. 백정은 한양 대감집에 도착했습니다. 백정이 도착하자 하인들이 음식상을 잘 차려 내놓았지요. 대감의 어머니는 득달같이 달려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백정을 이리저리 뜯어보았지요. 노대감이 내 어미를 좋아했다며? 어디 보자. 내 아버지와 어디가 닮았나 보자꾸나. 대감의 어머니는 그가 음식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백정은 음식상에 음식이 많아 무얼 먼저 먹을까 궁리하다가 예쁜 종지에 담긴 간장에 눈이 갔습니다. 오라, 이것이 제일 맛있는 것이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예쁜 그릇에 조금 담겨있지. 이것부터 마셔보자. 백정은 간장 종지를 들고 쭉 마셨습니다. 대감의 어머니는 무릎을 치며 말했지요. 그거 참. 대감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쟤 좀 봐라. 성미 급한 게 꼭 내 애비배에다 박았구나. 내 아버지는 시장할 때 간장부터 마셨느니라. 어머니는 대감의 귀에 대고 소곤대었습니다. 필경, 내 아버지가 백정의 아내를 좋아해서 자식을 낳은 게 분명한 것 같구나.
일이 이쯤 되자 대감은 백정을 자기 동생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감은 백정을 집에 두고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이때 중국의 천자는 조선 조정을 공궁에 빠뜨리려고 어려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이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지요. 조선 팔도에서 하늘을 나는 자를 구해 오너라. 일이 이쯤 되니 조정에서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늘을 나는 사람을 찾으려고 조정 대신들은 눈에 불을 켜고 다녔지요. 그러나 하늘을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같은 일에 골치를 앓은 것은 대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감이 고민하고 있는데 시골집에서 청지기가 찾아왔습니다. 나리, 하늘을 나는 사람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지요. 그렇단다. 아니, 그런데 그건 왜 묻고 있느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한다더니 대감은 청지기에게 바싹 달라붙었습니다. 지난번에 서방님을 모셔올 때에 가마 속에서 야, 날 것 같다, 날 것 같아 하고 소리치셨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대감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요. 저만 들은 게 아니라 가마꾼들 모두 다 들었는걸요. 대감은 백정을 불러 중국으로 가게 했습니다. 천자는 바로 백정을 불러 명령했지요. 어서 하늘을 날아보아라. 먼 길을 오느라고 아직 여독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며칠만 좀 쉬게 해 주십시오. 천자는 상을 잘 차려 백정을 대접했습니다. 기분이 좋아 하늘은 날 것 같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꼴이람? 팔자에 없는 대감 동생이 되나 보다 했는데 죽을 날만 기다려야겠구나. 에라이 모르겠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몸이니 실컷 먹고나 죽자. 백정은 이렇게 생각하고 실컷 먹었습니다. 날이 빨리 지나가 다음 날이면 천자 앞에서 하늘을 나는 날이었습니다. 백정은 저녁을 먹고 잠이 오지 않아 바람을 쐬러 거리로 나갔습니다. 길거리에서 소년 둘이 싸움을 하고 있었지요. 가까이 가서 보니 조끼를 붙들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왜 싸우느냐? 백정이 두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소년이 말했지요. 이 조끼가 동해 용왕 건데 서해 용왕이 가지려고 그래요. 또 다른 소년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서해 용왕 건데 동해 용왕이 가지려고 그래요. 대체 이까지 조끼가 뭔데 서로 갖겠다고 싸움을 하는 거냐? 이 조끼를 입으면 하늘을 날아요. 뭐라고? 이 조끼를 입고 단추를 채우면 하늘을 날고요. 단추를 풀면 땅에 닿게 되는 거예요. 백정이 큰 소리로 외쳤지요. 이놈들아, 거짓말 마라. 그러자 큰 소리에 소년들은 깜짝 놀라 조끼를 놔두고 꽁지가 빠지게 도망쳤습니다. 백정은 그 조끼를 갖고 갔습니다. 이튿날 백정은 많은 사람들 앞에 섰지요. 조선에서 이상한 사람이 와서 하늘을 난다고 하자 구경꾼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어서 하늘을 날아보아라. 천자가 신호를 하자 백정은 조끼를 입고 단추를 하나씩 채웠습니다. 그러자 백정의 몸이 두둥실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지요. 백정은 있는 단추를 다 채워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단추를 풀어 땅으로 천천히 내려왔지요. 천자도 깜짝 놀라며 벌린 입을 좀처럼 닫지 못했습니다. 하늘을 날다니 정말 훌륭한 재주로다. 백정이 내려오자 천자는 물었습니다. 그 재주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 조끼를 입고 단추를 채우면 되옵니다. 별 특별한 재주는 없사옵니다. 백정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날 수 있겠네. 물론입니다, 폐하. 그러자 천자는 하늘을 날고 싶은 마음에 옷과 왕관을 백정에게 맡기고 얼른 조끼를 입고 단추를 부지런히 채웠습니다. 그러자 천자는 총알같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단추를 풀어야 내려오는데 백정에게 듣지 못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는 땅에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천자는 땅에 내려오지 못하고 하늘에 사는 독수리가 되고 말았지요. 독수리가 된 왕은 자기가 천자였다는 것을 알아달라는 듯이 날개를 펴며 가슴팍에 왕자를 새겼습니다. 독수리가 휘 하는 소리는 천자의 원통함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천자가 하늘로 올라가 내려오지 않자 백정은 천자의 왕관을 쓰고 중국의 천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로 독수리 가슴팍에는 흰 털로 쓴 것처럼 왕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절개를 지킨 연려. 길정려는 서관 영변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영병부의 현관이었고 길씨는 그 서녀였습니다. 부모가 모두 세상을 뜨자 길씨는 숙부에게 의탁했는데 20살이 되도록 시집가지 못한 채 길쌈과 삭바느질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이에 앞서 경기도 인천 땅에 신명희라는 선비가 살았는데 소시적에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어떤 노인이 5살 된 여자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자아이의 얼굴에 입이 10개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신생이 깜짝 놀라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훗날 자네의 배필이 되어 해로할 걸세. 꿈에서 깬 뒤 참으로 기이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신생은 40살이 넘어 부인을 잃었습니다. 살림을 맡았던 사람이 세상을 뜨고 나니 마음이 처량했지요. 몇 번이나 첩을 들이려고 했지만 번번이 어긋나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마침 친구가 영변 부사로 나가게 되어 신생도 함께 영변으로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전 꿈속에서 보았던 노인이 또 꿈속에 나타났지요. 이번에도 입이 10개인 여자아이를 데려왔는데 이미 장성에 있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장성해서 이제는 자네에게 보내야겠네. 신생은 더욱 괴이하게 여겼지요. 그때 내하에서 고을 아전에게 세마포를 사오라고 시키자 아전이 말했습니다. 여기 향관의 딸이 짠 세마포가 이 지역에서는 최상품으로 유명합니다. 지금 짜고 있는 것이 거의 마무리되어 간다고 하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윽고 세마포를 사왔는데 참으로 가늘고 곱게 짠 물건이라 접으면 사발 안에 다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정갈하고 정교한 솜씨가 세상에 드문 것이어서 신기하다고 찬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신생은 향관의 딸이 서녀임을 알고는 문득 첩으로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의 집과 가까이 지내는 마을 사람을 찾아 두터운 교분을 쌓은 뒤 중매를 부탁했지요. 여자의 숙부가 좋아하자 신생은 당장 패백을 준비하고 애를 갖추어 그 집으로 갔습니다. 여자는 길쌈을 잘할 뿐 아니라 용모와 자태가 매우 아름답고 행동거지도 단아해서 완연히 서울 높은 벼슬아치 가문에 법도가 있었습니다. 신생은 바라던 것 이상이라 매우 기뻐하며 그제야 11개의 입이
길할 길자를 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늘이 정한 인연에 깊이 감사하며 부부간의 정과 의리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신생은 몇 달을 더 머물다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길씨에게는 머지않아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했지요. 집으로 돌아온 뒤 이리저리 얽매이는 일이 많아 3년이 지나도록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길이 멀고도 멀어 소식조차 끊어졌지요. 길씨의 친척들은 더 이상 신생을 믿을 수 없다고 여겨 몰래 돈을 받고 길씨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기로 의논했습니다. 길씨는 몸가짐을 더욱 단정히 해서 집안 마당에 나올 때에도 반드시 주의를 했습니다. 길씨가 살던 고을에서 산 하나를 넘으면 운산 땅인데 길씨의 당숙이 운산에 살았습니다. 이때 젊은 무관인 운산 사또가 첩을 두고 싶어서 고을 사람들에게 마땅한 사람이 있는지 묻고 다녔습니다. 당숙은 길씨를 첩으로 들이고자 관아에 드나들며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혼례식 날짜까지 정했지요. 당숙은 또 사또에게 비단을 비롯한 여러 물품을 달라고 정해서 길씨에게 혼례식 날에 입을 옷을 짓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당숙이 길씨의 집을 방문해 정답게 안부를 묻고 나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의 혼례식이 다가오는구나. 신부 옷을 지어야 하는데 집에 옷 지을 사람이 없으니 내가 잠시 와서 도와주었으면 한다. 서방님이 지금 감양에 와 계셔서 허락을 받아야 나갈 수 있답니다. 당숙님 댁이 비록 가깝지만 다른 고을인지라 제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당숙이 말했지요. 신생의 승낙을 받으면 허락하겠느냐? 네. 당숙은 집으로 돌아가서 신생애의 편지를 거짓으로 꾸몄었습니다. 친척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힘써 어서 가서 도와주라는 내용이었지요. 그때 상서 조관빈이 평안도 관찰사를 지내고 있었는데 신생이 인척지간이어서 감양에 와 머물고 있었습니다. 당숙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신생이 오지 않자 신생이 길씨를 버린 것이라고 여기고 이런 속임수를 썼던 것입니다. 길씨는 가짜 편지를 받고는 어쩔 수 없이 당숙의 집으로 갔습니다. 길이를 재서 옷감을 자르고 바느질을 하며 며칠을 보냈으나 당숙 집에 남자들과 이야기 한번 나누는 법이 없이 오직 옷 만드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하루는 당숙이 사또를 초대해 길씨를 몰래 엿보게 해서 자기 말을 증명해 보이려고 했습니다. 길씨는 사또가 그 집에 온다는 말을 들었으나 속사정이 어떤지 전혀 알지 못했지요. 밤이 되어 등불을 켜자 당숙의 맏아들이 길씨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항상 벽을 향해 앉아 등불을 켜고 있는데 왜 그래요? 여러 날 고생했으니 잠깐 쉬면서 나하고 얘기 좀 해요. 길씨가 말했지요. 나는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앉아서 얘기하세요. 다 들리니까요. 맏아들이 웃으며 다가와 길씨의 몸을 끌어당겨 돌려 앉히려 했습니다. 그러자 길씨가 정색을 하고 화를 내며 말했지요. 가까운 친척이라 해도 남녀가 유별하거늘 왜 이리 무리하세요? 이때 사또가 창문 틈으로 엿보고 있다가 어렵사리 길씨의 얼굴을 한번 보니 매우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습니다. 길씨는 화가 그치지 않아 창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쪽으로 가서 앉아 있으려니 더욱 분통이 터졌지요. 그때 문득 창밖에서 어떤 사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예쁜 여자는 난생 처음 보누먼. 서울의 미녀라도 대적하기 쉽지 않겠네. 길씨는 그제야 그 사람이 사또임을 알고는 가슴이 벌렁대더니 기가 막혀
까무러쳤다가 한참 뒤에야 깨어났습니다. 이튿날 길씨가 하던 일을 팽개치고 급히 돌아가려 하자 당숙이 그제야 사실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신생이란 사람은 가난하고 나이가 많아서 머지않아 저승 사람이 될 게다. 게다가 집도 매우 멀어서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으니 너는 버림받는 신세가 될 게 틀림이 없다. 너처럼 젊고 아름다운 아이가 부잣집에 시집가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 고을 사또는 젊고 이름난 무관이라서 앞길이 고말리 같거늘 너는 왜 바라볼 것 없는 사람을 기다리다 평생을 그르치려 하느냐. 당숙은 감언 이설을 늘어놓으며 달래기도 하고 으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길씨는 그럴수록 더욱 분하고 성이 나서 매서운 말로 꾸짖으며 처녀로서 지켜야 할 도리도 더 이상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당숙은 뾰족한 수가 없는 데다 사또에게 죄를 얻을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들들과 모의에 함께 길씨를 붙잡아 앞뒤에서 밀고 당기며 겹방에 가두었습니다. 튼튼한 자물쇠를 재우고 음식만 겨우 넣어주며 혼례식 날까지 기다렸다가 사또에게 강제로 바치려는 것이었지요. 길씨는 방 안에서 목 놓아 울고 큰 소리로 욕하며 며칠 동안이나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몸이 여위고 기력이 떨어져 아무 기운이 없었지요. 곁을 보니 방 안에 생마가 많이 있었습니다. 길씨는 생마로 가슴에서 다리까지 온몸을 꽁꽁 동여매 겁탈당하는 일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잠시 후 마음을 바꾸었지요. 흉악한 놈들의 손에 헛되이 죽느니 이놈들을 죽인 뒤 나도 목숨을 끊어 오난을 갚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려면 억지로라도 먹고 기운을 차려야지. 길씨는 처음 방에 갇힐 때 아무도 모르게 허리춤에 식칼 하나를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계획이 정해지자 길씨가 당숙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제 기력이 다했습니다. 분부대로 따를 테니 음식을 많이 넣어주세요. 오랫동안 줄임배를 채워야겠어요. 당숙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매우 기뻐서 밥과 맛 좋은 반찬을 문틈으로 연이어 넣어주며 지극정성으로 길씨를 달랬습니다. 이틀 동안 잘 먹어 기력을 되찾고 나니 바로 그날 저녁이 혼례식이었습니다. 사또가 사랑채에 도착하자 당숙이 비로소 겹방문을 열고 길씨를 나오게 했지요. 길씨는 방문 안쪽에 몸을 바짝 붙이고 있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식칼을 두고 뛰쳐나왔습니다. 앞에 서 있던 당숙의 맏아들을 칼로 찌르니 맏아들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길씨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마주치는 이가 있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좌충우돌 칼을 휘두르니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찢어져 피가 땅에 가득했으나 감히 그 앞에 나설 자가 없었습니다. 사또는 그 광경을 보더니 넋이 나가고 간이 떨어져 문 밖으로 나갈 겨를도 없이 방 안에서 문고리만 꼭 잡은 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길씨가 문을 걷어차고 손발을 다 써서 있는 힘껏 치자 방문이 다 부서졌습니다. 길씨가 온갖 말로 사또를 호되게 꾸짖었지요. 내가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입어 이 고을의 사또가 되었으면 온 힘을 다해 백성을 보살펴 임금님께 보답할 생각을 해야 옳다. 하지만 지금 너는 백성에게 포악을 부리고 여색이나 밝히며 고을의 흉악한 백성과 결탁해서 사대부의 소실을 겁박하고 있으니 이는 짐승만도 못한 짓이요 천지가 용납하지 못할 일이다. 나는 어차피 내 손에 죽을 운명이니 너를 먼저 죽이고 난 뒤에 목숨을 끊겠다.
사나운 말이 칼날 같고 매서운 기운이 눈서리 같았습니다. 큰 소리로 꾸짖는 소리가 사방에 진동하니 구경꾼이 몰려와 그 집을 100겹이나 둘러쌌습니다. 혀를 차며 탄식하지 않는 이가 없었고 분해서 팔을 걷어붙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때 당숙 부자는 숨어서 감히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었지요. 사또는 방 안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고 거듭 절하며 애걸했습니다. 부인이 이처럼 굳은 지조를 지닌 분인지 모르고 못된 자에게 속아 이 지경에 이르렀소이다. 저자를 죽여 부인께 사죄하려 하니 제발 나를 용서하시오. 사또는 즉시 아전을 시켜 당숙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당숙이 끌려오자 말 안장에 앉힌 뒤 성이 나서 욕을 하며 곤장을 매우 치고 무릎을 짓밟았습니다. 이때 이웃 사람이 길씨의 집에 소식을 전하자 그 집에서 즉시 와서 길씨를 데려갔습니다. 마침내 신생에게 달려가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알리니 평안감사도 소식을 전해 듣고 깜짝 놀라 분노했습니다. 당시 영변 부사는 무인 출신이어서 운산 사또의 부탁에 따라 길씨가 칼을 뽑아 사람을 찔렸다고 감령에 보고하고 엄중한 벌로 다스릴 것을 청했습니다. 감사는 영변 부사에게 공문을 보내 엄하게 꾸짖고 즉시 조정에 글을 올려 운산 사또를 파직하고 평생 벼슬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감사는 또 당숙 부자를 붙잡아다가 형장을 쳐서 엄하게 신문하고 외딴섬으로 귀양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인들을 보내 길씨를 가명으로 맞이해 온 뒤 크게 칭찬하고 후한상을 주었습니다. 신생은 길씨와 함께 즉시 서울로 올라가 아연에 살다가 몇 년 뒤 인천 엣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길씨는 집안일에 힘써 마침내 집을 부유하게 만들었으니 더욱 현명한 사람이라는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옛날의 연려들은 살신성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픔에 잠기게 하는 경우가 많지 끝내 복록을 누리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몸소 씩씩한 의기와 절개를 한 시대에 드러내고 남편과 함께 장수하고 부를 누리며 행복하고 정답게 한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장구 바위의 전설.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에 평덕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마을 앞에 장구 모양으로 생긴 장구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덕 마을에 이신이라는 아이가 있었지요. 이 아이는 마을 앞에 있는 고개 너머 서당에 글 공부를 하러 다녔습니다. 글을 배우러 다니던 어느 날이었지요. 서당에서 글을 배우고 나서 밤늦게 집을 가려고 고개를 넘으려 하였습니다. 그날따라 다른 친구들은 다 가고 이신 혼자서 고개를 넘어야 했습니다. 이신은 무서워서 서둘러 고개를 넘었습니다. 고개를 거의 다 올랐을 때 후련히 어여쁜 여인이 나타났지요. 이제 오세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여인은 이신을 안고 얼굴을 비벼대며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신은 갑자기 당한 일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은 입을 맞출 때에 자기 입안에 있던 구슬을 이신의 입에 넣었다가 다시 자기의 입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몇 차례 하였지요. 이신은 뭔가에 홀려 여인이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신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집으로 돌아왔지요. 이신의 얼빠진 모습을 지켜본 부모는 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튿날도 이신이 집으로 가려고 고개를 넘을 때에 또 여인이 나타나 얼굴을 비비고 자기 입안의 구슬을 이신의 입에 넣었다가 자기 입에 넣어 가져갔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 계속되었지요. 이런 일이 있은 뒤로 이신의 몸은 점점 여유어 갔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없고 노래졌지요. 집에서는 집에서대로, 서당에서는 서당에서대로 걱정이 대단했습니다. 집에서는 공부에 지쳐 그런가 보다 하고 몸에 좋다는 약에 좋은 음식을 해 먹였습니다. 하지만 이신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지요. 너 요새 어디 아프냐? 보다 못한 서당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아픈 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걱정이 있느냐? 걱정도 없습니다. 어허, 그럼 무슨 일이 있기에 내 꼴이 점점 안 좋단 말이냐? 선생님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뭐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게로구나. 필경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대로 말해보거라. 선생님 말씀에 이신은 부끄러워 말을 할까 말까 망설였지요. 선생님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캐물어 할 수 없이 고개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모두 말했습니다. 참으로 큰일 날 뻔했구나. 말하길 잘했다. 이신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신아, 이 여인은 사람이 아니라 백년 묵은 여우란다. 네? 이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백년 묵은 여우가 사람으로 변하여 내 정기를 빼앗아 먹으려고 그런 거다. 그러니 오늘 또 만나거든 그 구슬을 도로 주지 말고 입에 꼭 물고 있어라. 그러고는 집신을 벗어 여우의 뒤통수를 냅다 갈겨 주어라. 그런 다음 구슬을 내게 가지고 오너라. 이신이 선생님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집으로 가는데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여인은 어느 때처럼 이신에게 다가왔지요. 이신은 선생님의 말대로 자기 입에 구슬을 꼭 넣고 집신을 벗어 여인의 뒤통수를 힘껏 갈겼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슬픈 듯한 소리를 내며 하얀 여우로 변해 달아났지요. 이신은 여우를 보고 깜짝 놀라 그만 구슬을 삼키고 정신을 잃은 채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한동안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깨어나 집으로 돌아왔지요. 다음 날 이신은 서당에 가서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슬은 놀라는 바람에 그만 삼켜버렸다고 하였지요. 그러자 선생님은 몹시 아쉬워했습니다. 여우의 구슬을 삼키고 하늘을 보면 하늘의 일을, 땅을 보면 땅의 일을 환하게 알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구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신은 훗날 지리에 밝은 직관이 되었습니다. 직관이란 풍수지리를 잘 아는 사람으로 사람이 죽으면 묘자리를 봐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신은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명당 자리를 잡아주고 돈을 받아 아주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신의 여동생이 같은 마을의 배씨 집안에 시집을 갔습니다. 시댁은 가난하여 어렵게 살았지요. 이신의 여동생은 오빠 이신에게 명당 자리를 구해달라고 하여 잘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빠의 성질이 매우 까다로워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동생은 꾀를 생각해내어 친정으로 이신을 찾아갔습니다. 여동생은 이신에게 이제 아버지가 너무 늙었으니 묘자리를 하나 잡아놓으라고 권했습니다. 이신은 여동생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뒷산에 보아둔 명당 자리를 쓰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지요. 이씨는 미리 봐두었던 자리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저물어 그만 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여동생은 아무도 모르게 물을 길어 오빠가 파놓은 구덩이에 물을 가득 부어 놓았습니다. 날이 밝자 이씨는 뛻자리를 더 파려고 다시 뒷산으로 올라갔지요. 가보니 뛻자리에 물이 고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허, 이 자리는 명당이 아니구나. 이씨는 다른 자리를 구해서 아버님을 모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에 여동생의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여동생은 말할 것도 없이 물을 부었던 뛻자리에 시아버지를 모셨지요. 그랬더니 여동생네 집은 날이 갈수록 돈이 많이 생기고 자식들은 높은 벼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여동생네 집에 스님이 와서 동량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신의 여동생은 스님을 보고 대뜸 호령하였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시끄럽게 구느냐? 스님은 돌아서며 여동생이 들으란 듯이 중얼중얼 거렸습니다. 저 들 가운데 있는 바위를 조금만 쪼아내면 더 부자가 되고 더 높은 벼슬을 하게 될 텐데. 여동생은 이 말을 듣고 쫓아가서 스님을 불러 세웠습니다. 조금 전과는 달리 아주 겸손하게 물었지요. 스님, 지금 뭐라고 하셨나요? 소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스님은 갈 길을 가려 하였습니다. 스님이 조금 전에 저 들 가운데에 있는 뭐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소승이 뭘 알겠습니까만 저 들에 있는 바위를 조금만 쪼아내면 이 댁이 더 크게 될 것 같아 혼자 중얼거린 것입니다. 스님은 말을 마치자마자 서둘러 가버렸습니다. 여동생은 그 길로 석수장이를 불러다가 들 가운데에 있는 바위를 쪼아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위를 쪼아내자마자 바위 속에서 하얀 안개가 피어 올랐습니다. 바위에서 파랑새가 날아올랐지요. 파랑새는 바위를 몇 바퀴 돌더니 석교리라는 마을에 있는 바람소 늪으로 날아가 빠져 죽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로 여동생네 집은 망해버렸습니다. 파랑새가 빠져 죽은 바람소의 늪은 핏물처럼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평덕들 가운데 있던 바위는 쪼아내다 말아서 장구 모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바위의 모양이 마치 장구처럼 생겼다 하여 장구바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콩을 먹고 낳은 아이. 고려 때의 일입니다. 당시 세도가인 회동대감 댁에 큰 경사가 났습니다. 이 댁에 수가랑이라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자색이 아름답다는 소문이 멀리 온나라까지 퍼져 온나라 황제가 후궁으로 삼아 데려가겠다는 통보가 온 것입니다. 이는 회동대감은 물론 나라에서도 경사가 아닐 수 없었지요. 그러나 본인 수가랑에게는 맑은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아름답게 갖고 온 곳은 남의 나라 후궁으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니었지요. 남의 나라 후궁으로 갈 바에는 차라리 종놈에게 몸을 맡기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고 자기 집 종이 꺽쇠를 불렀습니다. 꺽쇠야, 원나라로 끌려갈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어찌하면 좋겠니? 꺽쇠는 말을 잇지 못하고 수가랑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청순하고 아름다운 그녀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샛별 같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요. 꺽쇠야, 우리 멀리 도망가자. 나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데려다줘, 응? 아가씨, 제가 어떻게 감히
대감마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소희는 이 댁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아가씨를 등에 업고 키워서 아가씨에 대한 정이 깊지만 차마 대감마님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나라 후궁으로 끌려가도 좋단 말이냐? 아가씨,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후궁으로는 가지 않을 거야. 만약 꺽쇠가 나를 데려가지 않겠다면 나는 오늘 밤에 목을 메어 죽고 말 거야. 하고 막무가내로 떼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아가씨,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꺽쇠야, 제발 나를 살려줘. 우리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오순도순 살아. 응? 제가 어떻게 감히 아가씨를... 행랑채에서 나를 좋아한다고 했다면서. 꺽쇠는 내가 싫어졌나 봐. 아가씨께서 그걸 어떻게... 몸종 향아가 말해 주었지. 내가 싫지 않으면 우리 내일 밤 멀리 도망가. 응? 가까스로 고개를 끄덕인 꺽쇠의 대답을 들은 수가랑은 밤이 깊어지도록 내일 밤 떠나기 위한 준비를 해놓고 나니 슬픔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창가에는 초승달이 나뭇가지에 걸려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자신을 낳고 키워주신 부모님 곁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가랑은 눈물을 닦을 생각도 안 하고 가야금을 탔습니다. 가야금 소리가 멎었을 때 스르르 정자문이 열리고 촛불이 흔들리더니 어린 동승이 수가랑 앞에 나타났습니다. 수가랑은 들으시오. 내일 밤 떠나면 며칠 내로 위태로움이 닥칠 것이오. 위험이 닥치거든 한 입에 쌀불하고 열이 모인 곳으로 피하시오. 그리고 이것은 천두라는 콩인데 어서 이 콩을 삼키시오. 수가랑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동승이 내미는 콩을 받아 삼켰지요. 수가랑이 콩을 받아 삼키자 동승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동승이 서 있던 자리에 콩 한 알이 놓여 있을 뿐이었지요. 변을 당하거든 한 입에 쌀불하고 열이 모인 곳으로 가라고? 그곳이 어디일까? 수가랑은 동승이 주고 간 콩을 쥔 채 그만 깊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창이 훤히 밝아 잠에서 깬 수가랑은 자신의 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배가 아기를 뵌 것처럼 불러있는 게 아니겠어요? 손에 쥔 콩에서는 싹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하도 어처구니 없는 일에 놀란 수가랑은 정신을 가다듬고 싹이 돋은 콩을 마당 한 귀퉁이에 심었더니 금세 싹이 돋아 사람의 키보다 더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아기를 뵌 것처럼 배가 부른 수가랑을 본 수동대감은 땅을 치며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머지않아 원나라 왕비가 될 양가의 규수가 애를 베다니 장차 이 일을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너 이거사, 어찌하여 이 꼴이 되었단 말이냐? 사실대로 말하여라! 수가랑은 어젯밤에 일어난 일들을 거짓없이 말했으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애비를 놀리는 것이냐? 뱃속의 아이 애비는 누구란 말이냐? 그러나 수가량은 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도 믿기 어려운 사실을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 여기고 입을 다물었지요. 수동대감은 집안 망신에 나라의 명을 어긴 딸을 마땅히 죽여 없애야 온나라의 딸이 병이 들어 죽었다고 변명할 수 있다고 여기고 썩 물러가거라. 내 방에서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느니라. 알겠느냐? 하고 단단히 이르고 사랑채로 내려갔습니다. 해는 벌써 기울고 어둠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수가량은 시름을 달래려고 가야금을 탔습니다.
한 곡을 연주하고 마당의 콩나무를 바라보았지요. 콩나무가 가지를 흔들며 손짓해 부르는 것 같아 나무 가까이 다가가 열매를 만져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콩나무 그늘 속으로 빨려 들어갔지요. 그때 복면을 쓴 한 괴한이 비수를 번뜩이며 별당의 담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별당에 있어야 할 수가량이 보이지 않았지요. 이 보고를 받은 수동대감은 하인들을 불러 집안을 이잡듯이 뒤졌으나 별당 아씨는 자취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수동대감은 노발대발 소리쳤지요. 고이한 것, 멀리는 못 갔을 것이다. 어서 뒤쫓아 잡아오너라. 하인들이 달아난 수가량을 잡으러 모두 밖으로 나가자 기다리고 있던 꺽쇠가 살금살금 콩나무 그늘로 다가와 아가씨, 제가 모시고 갈게요. 어서 나오셔요. 하고 재촉했습니다. 꺽쇠는 수가량을 얻고 냅다 뛰어 달아났지요. 이를 본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힘이 장사인 꺽쇠는 수백 리를 달려 도망하였으나 힘이 다하여 엉겹결에 강가의 콩밭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순간 수가량과 꺽쇠의 모습은 종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지요. 뒤쫓던 하인들이 타고 온 말들은 콩밭에 이르자 콩잎을 뜯어 먹느라 아무리 채찍질을 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말에서 내려 아무리 찾아도 수가량과 꺽쇠가 보이지 않자 할 수 없이 되돌아가고 말았지요. 하인들이 모두 물러가고 난 뒤 동력에서 해가 떠오르자 수가량은 콩밭에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수가량은 이 아이를 밭에서 낳았다 하여 성을 전시로 하고 콩을 먹고 낳았다 하여 이름을 대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의로운 선정관. 경상도 어느 고을에 이희영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희영은 소년 시절에 무관시험에 합격했지만 벼슬을 얻지 못하여 하는 일 없이 지냈지요. 10여 년을 어영부영 보내자 집안 살림이 어려워져 더는 놀고 지낼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서울로 올라가 권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 벼슬을 부탁해보자. 이희영은 이렇게 생각하고 얼마 남지 않은 농과 밭을 팔아 400냥을 마련하여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는 낙동강을 건너면서 굳은 결심을 하였지요. 내가 벼슬을 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 강을 다시 건너오지 않으리라. 집을 떠난 지 며칠이 지나 충청북도 충주의 한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지요. 이희영은 비를 피하려고 냅다 뛰어 어느 농가에 찾아 들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문간방을 간신히 얻었지요. 이윽고 날이 저물어 잠을 청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인의 처량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체 누가 저렇게 슬피 울고 있는 걸까? 이희영은 궁금하여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저렇게 딱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집주인은 혀를 끌끌 차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인의 사정은 이러하였습니다. 이희영이 묵고 있는 집 건너집에는 엊그제만 해도 늙은 선비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선비 부부와 큰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딸이 혼자 남았습니다. 딸은 일가 친척도 없는 데다가 한꺼번에 부모와 오라비를 잃고 돈도 없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말로 미루어 보아 고을에서 누구 하나 그 딸을 도와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이희영은 일찌감치 초상난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지요. 이희영이 다시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뉘시온데 이른 아침부터 여인만 있는 집에 오십니까? 여인은 집안에서 누구냐고 물을 뿐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예를 잃지 않고 있구나. 이희영은 속으로 기특하다고 생각하고 찾아온 까닭을 말했지요. 길을 가다가 되게 딱한 사정을 듣고 힘이 되어 드릴까 해서 왔소이다. 저는 어엿한 선비이니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오. 이희영이 신분을 밝히자 그제야 굳게 잠겼던 문이 열리고 한 처녀가 머리를 숙이며 맞았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비록 혼옷을 입었지만 얼굴은 빼어나게 예뻤지요. 또 예의가 바른 것으로 보아 한눈에 보통집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희영은 처녀의 사정을 잘 아는 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는 대로 가만히 계시오. 그는 다시 밖으로 나와 자기가 묵었던 집주인과 고을 사람들을 불러 일렀습니다. 돈 350냥을 줄 테니 그대들이 알아서 모든 일을 수고해 주구려. 이희영은 자기가 가진 돈에서 50냥만 남기고 내주었던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은 그 돈으로 장례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지요. 장례를 치른 처녀는 이희영을 찾아왔습니다. 선비님 덕분에 자식된 도리를 다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한 몸 어디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처녀의 말을 들은 이희영이 물었습니다. 아니, 정말로 친척이 하나도 없단 말이오. 처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희영은 처녀를 달랬지요. 내게 은혜 갚을 생각은 조금도 하지 말고 누군가 의지할 사람이 없나 잘 생각해 보시오. 처녀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자신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강원도 홍천고을에 외삼촌이 산다는 얘기를 듣긴 하였습니다만 이희영은 그제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는 곧 자기가 묵고 있던 집주인을 불러 부탁했습니다. 50냥을 줄 테니 감 한 채를 구하시오. 또 이 처녀가 외삼촌을 찾을 때까지 돌봐줄 착실한 사람을 구해서 딸려 보내주시오. 처녀는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홍천으로 떠났습니다. 벼슬을 하려고 땅을 판 400냥을 모두 써버린 이희영은 20냥을 받고 자기가 타고 온 말까지 팔아서 터덜터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돈 한 푼 없는 그는 벼슬을 구하기는커녕 당장 먹고 잘 곳이 없는 신세가 되었지요. 하지만 이희영은 뜻을 굽히지 않고 날마다 벼슬을 얻으려고 사람을 찾아 다녔습니다. 돈 한 푼 없이 남의 집 헛간에서 잠자고 얻어먹으며 거지 생활을 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이희영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마음을 다졌습니다. 오늘 밤은 어떻게 하든 박 판사를 만나야겠다. 박 판사는 무관에게 벼슬을 줄 수 있는 높은 관직에 있었지요. 이희영은 밤중에 담을 넘어서라도 박 판사를 꼭 만날 작정이었습니다. 이희영이 자칫 잘못하여 도둑으로 오해받거나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큰 결심을 하였지요. 그날 밤 이희영은 생각보다 쉽게 담을 넘어서 박 판사의 집들로 갈 수 있었습니다. 살짝 뒤뜰로 가보니 머리카락이 하얀 할아버지가 혼자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옳지, 저분이 박 판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이희영은 할아버지 앞으로 가서 넙주 큰절을 하며 꿇어 앉았지요. 대감님,
부디 소인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일이 급하게 되어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그는 자신의 신분과 사연을 모두 이야기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껄껄 웃고 나서 이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 아들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잘못 찾았구려. 보아하니 학문과 재주가 있는 것 같소이다. 하여튼 이것도 인연인데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나 나눕시다. 마침 심심하여 달 구경을 하던 참이었소. 이영은 힘이 쭉 빠졌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말과 태도가 너그러워 사양하지 않고 할아버지 방으로 갔지요. 할아버지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것을 이희영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희영의 처지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말했지요. 그대가 이처럼 고생을 겪었으니 재밌는 일도 많았겠구려. 어디 나한테 겪은 일을 말해주겠소이까? 이희영은 사양할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이희영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재미있어하는 할아버지 때문에 보고 겪은 일들을 이것저것 말하였습니다. 이야기가 멈추면 할아버지는 재촉하였지요. 더 해주시오. 그 바람에 이희영은 충주에서 하룻밤 자다가 장사를 치러주어 처녀를 도와준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묵묵히 듣던 할아버지는 얼굴이 달라지며 말하였습니다. 그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보게나. 이희영은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재밌어하는 줄 알고 날짜와 고을 이름을 또박또박 생각해내어 자세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무릎을 치며 환하게 웃었지요. 바로 당신이구려. 날 따라오시오. 할아버지는 이희영의 손을 잡고 안채로 데리고 갔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전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희영은 깜짝 놀라 손을 빼려고 했지요. 할아버지는 안채에 이르자 말하였습니다. 아가야, 어서 인사드려라. 내 은인께서 오셨다. 잔뜩 겁을 먹은 이희영은 은인이라는 말에 정신을 좀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꽃다운 여인이 이희영을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그의 앞에 꿇어 앉았지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서며 유쾌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꿈에도 잊지 못할 은인을 만나서 이제 마음이 편하겠소. 이희영은 벌렸던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처녀가... 지난날 충주에서 도와준 처녀가 할아버지의 며느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처녀가 병조 판서의 부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희영은 선장관이라는 벼슬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보다 높은 벼슬을 원치 않았고 사람들은 이희영의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의로운 선장관이라 하며 모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안을 일으킨 허공. 옛날 여주에 허시성을 쓰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질고 착했지만 몹시 가난했지요. 그 집에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허씨는 세 아들에게 선비의 학업을 열심히 닦게 하고 자신은 사방의 친지들에게 두루 구걸하여 글 공부하는 자식들을 간신히 먹여 살렸습니다. 허씨는 어질고 착했기에 사람들이 모두 그를 좋아해서 구걸에 응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늙은 허씨 내외가 함께 세상을 떠났지요. 3년상을 치르는 동안 마을에서 돌봐주고 도와주는 것이 잠옷 많았습니다.
3년상을 마친 뒤 둘째 아들 허공이 형과 아우에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굶어 죽지 않은 건 모두 부모님이 동네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으셨기 때문이요. 이제 3년상을 다 치렀으니 부모님 은덕에 더 기댈 수도 없는 노릇인데 지금처럼 급박한 형세로는 필시 다 함께 죽을 지경에 이르고 말 거요. 각자 살아갈 방도를 생각해 봅시다. 형과 아우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하던 대로 글 공부를 업으로 삼는 것 말고 새로운 방도라곤 전혀 없지. 허공이 말했습니다. 각자 자기 뜻대로 할 일이지 내가 다른 방도를 권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세 사람이 모두 글 공부 한 가지에만 매달렸다가는 굶주림과 추위에 모두 죽게 말게 틀림이 없소. 나는 우선 10년을 기한으로 삼아 목숨을 걸고 재산을 모아 온 집안을 구해보려고 해요. 오늘부터 살림을 그만두고 형과 아우는 절에 가서 공부하며 승려들에게 얻어먹어야겠어요. 그리고 형수님과 제수씨는 오래도록 친정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라곤 보리밭 세마지기와 집터와 어린 여종 하나뿐이니 의당 종가의 재산이지만 형님이 이제 살림을 그만두기로 했으니 임시로 내가 빌려 쓰는 게 좋겠습니다. 이날 형제 내외가 눈물을 흘리며 헤어졌습니다. 허공은 그날로 아내의 장신구를 팔아서 6, 7냥을 마련했지요. 마침 목화가 풍년이었습니다. 허공은 미역을 사서 등에 지고 부모가 평소에 왕래하던 집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미역을 꺼내 놓고는 체면불구하고 무명으로 바꿔달라며 매달렸습니다.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은 애정을 생각하며 그 가난을 안타까이 여겨 모두들 넉넉히 도와주었지요. 무명을 모아놓고 보니 품질이 좋고 나쁜 것을 다 합해 수백 근은 넉넉히 되었습니다. 허공은 이 무명으로 강원도 영동 지방에 귀리 10여 섬을 사서 10년 동안 귀리죽만 먹기로 굳게 맹세했지요. 여종에게는 죽 한 그릇을 다 주고 허공 부부는 죽 한 그릇을 반씩 나누어 먹었습니다. 허공은 여종에게 말했습니다. 굶주림을 참기 어렵거든. 너 가고 싶은 곳으로 가거라. 여종은 울며 말했지요. 상전께서 목숨을 걸고 재산을 모아보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어찌 굶주림이 싫다 해서 상전을 버리고 떠나겠습니까? 허공은 마침내 선비의 옷차림을 벗어던지고 적삼 하나에 잠방이 하나로 간신히 몸을 가리고는 밤낮으로 길쌈을 돕기도 하고 자리를 엮기도 하고 도롱이를 엮기도 하며 부지런히 세월을 보냈습니다. 천지간 중에 찾아오는 이가 있으면 울타리 밖에 앉혀두고 자기는 방 안에 앉은 채 멀리서 이렇게 말할 뿐이었지요. 지금 제가 사람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예의를 차리지 않는다고 꾸짖지 마시고 그냥 밖에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1년 동안 길쌈한 것을 판 돈이 벌써 수백 냥이 모였습니다. 문 앞에 마침 서울 사람의 논 열마치기와 밭 일경이 매물로 나왔지요. 허공은 그 논밭을 샀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사서 경작시키려 했지만 품삯이 들 뿐만 아니라 자기만큼 온 힘을 다해 일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허공은 소와 보습을 갖추어 직접 논밭으로 들어갔습니다. 늙은 농부를 모셔와 잘 대접하고는 두 귀에 앉혀놓고 농사일을 배웠습니다. 허공은 밭이고 논이고 반드시 10번을 갈았고 땅을 매우 깊게 파서 흙을 일으켰으니 다른 농부들이 하는 일에 비할 바가 아니었지요.
밭에는 담배를 심으려고 재를 두텁게 덮은 뒤 이랑 위에 무수히 많은 구멍을 뚫어 놓고 비가 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혹시 가뭄을 만나 담배 모종이 자라지 못할까 싶어 이른 봄에 담배 모판을 덮는 기다란 시렁을 만들고 그 아래에 담배씨를 뿌린 뒤 물을 자주 주었습니다. 그 해에 마침 큰 가뭄이 들어 다른 곳의 담배 모종은 다 죽어버렸지만 허공이 심은 것은 유독 잘 되었지요. 비가 오자 허공은 담배 모종을 즉시 옮겨 심었고 며칠 지나지 않아 담뱃잎이 팥초처럼 무성하게 자라 땅을 덮었습니다. 담배잎에서 진액이 나오기도 전에 경강의 담배 상인들이 밭대기로 사겠다며 200꿰미를 가져왔습니다. 담배 상인들은 즉시 담배잎을 모래사장 위에 내다 말려서 가져갔지요. 그러고는 그 뒤에 또 100냥을 가져와 담배순을 사 갔습니다. 논 열마지기에서 나온 곡식 또한 100섬에 이르렀습니다. 이로부터 집의 재산이 날마다 곱절이 되고 해마다 5곱으로 늘어 재산이 날로 불어만 갔지요. 5, 6년이 되지 않아 창고에는 노적이 가득하고 소유한 논밭이 큰 길가로 쭉 이어지니 심리 안에 사는 백성들 중에 허공의 집에 도움을 받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사방의 소작농들이 매번 술과 안주와 생선과 고기를 가지고 와서 선물로 주니 밥상 위에 좋은 음식이 언제나 늘어지게 차려져 있었지요. 그러나 허공의 집에서는 끼니마다 먹는 귀리죽 반그릇을 조금도 늘리지 않았습니다. 8년이 지났습니다. 형과 아우는 산사에 있으면서 자기 집이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날마다 듣고는 산을 내려와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와 보니 허공 내외가 반가이 맞이했지요. 허공의 아내는 이웃에서 선물로 받은 술과 고기를 내어 대접했습니다. 저녁밥 먹을 시간이 되자 밥 3그릇을 차려냈습니다. 8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아주버니와 시동생에게 그대로 귀리죽을 낼 수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허공은 밥을 보고 발끈 성을 내며 눈을 부릅뜨고 꾸짖더니 밥 1그릇을 끓여 죽 2그릇으로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형이 노하여 꾸짖었지요. 너는 쌀이 몇천 섬이나 되는지 모를 정도로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8년 만에 다시 만난 형제에게 이미 올린 밥을 물리라고 다시 죽 1그릇을 올리게 하다니 이 어찌 사람의 도리라고 하겠느냐? 허공이 말했습니다. 제가 꼭 지켜야 할 일이 있는데 아직 그 기한이 다 차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아무로 화를 내신들 저는 털 하나 꼼짝 안 할 겁니다. 형과 아우가 노여움을 품고 산으로 돌아갔지요. 이듬해 형과 아우가 소가에 나란히 합격했습니다. 동생은 광대들을 앞세우고 풍악을 잡히면서 거리를 돌며 형과 함께 고향집으로 돌아와 축하연을 베풀었습니다. 허공은 이튿날 광대들을 불러들여 말했지요. 우리 형님과 아우가 집도 없이 산사에서 밥을 빌어 먹었던 일을 너희들이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다. 오늘 다시 산으로 들어가 공부를 계속해야 하니 너희들은 더 머무를 이유가 없다. 그러니 오늘로 파하고 돌아가도록 하라. 각각 100냥을 주어 보내고 형과 아우에게는 절로 돌아가 대과 공부를 하도록 권했습니다. 기약한 10년을 다 채우고 보니 허공은 엄연한 만석군 부자가 되어 있었지요. 봄부터 몸소 시장에 가서 명주며 비단이며 모시며 삼배며 화려한 옷을 지을 옷감을 사다가 동네의 가난한 아낙네들에게 삭바느질을 주어 남녀의 의복을 지으니 그 옷이 모두 몇 벌이나 되는지 물을 지경이었지요. 12월 21일이 되자 허공은 산사에 있는 형과 아우에게
대략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재산을 모아보겠다던 기한이 다 찼습니다. 이미 마련한 재산이 우리 삼형제가 평생 먹고 입어도 다 쓰지 못할 정도로 풍족합니다. 오늘부터 변변치 않은 음식 먹는 일이랑 그만두고 온 가족이 단란하게 모여 함께 행복을 누립시다. 화려한 안장을 얹은 준말을 함께 보내 두 형제를 맞이해 왔습니다. 형수와 제수에게도 역시 같은 편지를 보내 맞이했지요. 형과 아우, 형수와 제수가 즉시 집에 도착했습니다. 허공은 마당에 장막 2개를 치고 커다란 가죽함 6개를 가져와 장막 안팎에 각각 3개씩 두게 했지요. 삼형제 4애가 모두 새로 지은 화려한 의복을 함에서 꺼내 갈아입었습니다. 허공은 또 하인에게 분부를 내려 말 3마리를 준비하고는 형과 아우에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갈 곳이 있습니다. 삼형제가 곡비를 나란히 하여 고개 하나를 넘어가니 산속에 으리으리한 기와집 3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긴 사랑채가 가로놓였고 사랑채 앞에는 긴 행랑이 있었으며 마구간에는 준마가 가득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 삼형제를 맞이했지요. 형과 아우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형님, 여기가 어딘데 이렇게 으리으리한가요? 우리 삼형제가 여생을 보낼 곳이지. 저택과 노비의 배치 모두가 이처럼 으리으리한데 본래 살던 집과는 오리도 채 떨어지지 않았거늘 형과 아우가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 허공이 일을 얼마나 신중하고 은밀하게 진행했는지 알만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삼형제의 아내들이 각각 집 하나씩을 차지하고 허씨 삼형제는 사랑채에 함께 거처했습니다. 또 가죽함 10개를 가져왔는데 그 안에는 모두 논밭 문서가 들어있었습니다. 허공이 말했지요. 재산 분배는 누구도 더하고 덜함이 없이 삼형제가 똑같이 나누어야 마땅합니다. 다만 제 처는 거의 죽을 고생을 하며 우리 가산을 마련했습니다. 고생에 대한 상이 없을 수 없으니 땅을 별도로 떼어 주어야겠습니다. 15섬 나는 논을 따로 떼어 허공의 아내에게 주고 그 나머지를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루는 형제가 함께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허공이 문득 일어나 통곡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형이 위로의 말을 했지요. 내가 지금 누리는 건 으뜸 가는 벼슬아치와 다를 바가 없는데 무슨 부족함이 있어 이토록 슬퍼하는 겠냐. 부모님께서 당초에 우리 형제에게 기대하신 건 과거 급제였습니다. 형님과 아우는 작은 성취이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못난 저는 오로지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려 공부를 내팽개친 지가 벌써 10여 년이 되고 보니 기억하는 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님의 뜻을 저버린 꼴이니 어찌 몹시 슬프지 않겠습니까? 다시 공부를 시작해 보려 해도 이미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니 활쏘기를 해서 무과에 급제하는 것이 혹시 하나의 길이 되지 않을까요? 허공은 즉시 활터로 갔습니다. 그 뒤로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날마다 쉬지 않고 굳은 결심 아래 활쏘기 연습을 하더니 3년 만에 묵과에 급제했습니다. 빼어난 재주와 넓은 국량이 있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뛰어난 무장이라고 칭송했습니다. 허공이 처음 임명된 외직은 아나 군수였습니다. 임지로 막 떠나려 할 즈음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허공이 말했지요. 나는 이미 부모님을 여인 처지라 벼슬로 부모님을 봉양하는 일은 애당초 할 수 없었다. 다만
벼슬을 해서 내 아내를 영예롭게 할 생각이었거늘 이제 아내가 이렇게 되고 말았으니 내 어찌 재산의 뜻을 두어 벼슬아치의 녹봉을 달가히 여기겠나. 마침내 부임하지 않고 집에서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서경덕과 호랑이. 화담 서경덕은 조선시대인 성종 20년에 태어나 명종 1년에 일생을 마친 조선의 철학자이자 성리학의 대가입니다. 호는 화담이며 당성 서씨이지요. 화담은 집안이 가난해 혼자서 공부를 하였고 중종 14년에 조광조에 의해 혈량과에 응시하도록 추천을 받았습니다. 화담 서경덕은 당시 박영복포, 황진이와 함께 송도 삼절로 불리워졌지요. 어느 날 화담이 제자들에게 글을 가르칠 때였습니다. 늙은 스님이 와서 화담에게 인사를 공손히 하였습니다. 그러자 서와 담이 스님에게 말하였습니다. 스님께서는 오늘 저녁 배불리 잘 잡수시겠습니다. 스님은 화담의 말에 손을 모아 합장하며 인사를 하였습니다. 예, 그리 될 것 같습니다. 스님은 종종 걸음으로 글방을 떠났지요. 그런 일이 있고 한참 뒤에 스님이 다시 와서 화담과 제자들이 있는 글방을 휙 둘러보고 되돌아 갔습니다. 제자들은 스님이 하는 짓이 이상하고 또 선생님과 주고받는 이야기의 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화담에게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스님이 왜 되돌아와서 글방을 둘러보신 겁니까? 아까 그 스님은 진짜 스님이 아니란다. 네? 화담의 말에 제자들은 깜짝 놀랐지요. 늙은 호랑이가 스님을 둔갑한 것이다. 오늘 밤 전라도 해남 땅에서 한 처녀가 시집 가는데 그 처녀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더욱 알 수 없는 일이라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님으로 둔갑한 호랑이가 되돌아와서 글방을 둘러본 것은 누가 자기 일을 방해할까봐 숫자를 세어보려고 온 것이란다. 잠자코 듣고 있던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처녀를 구할 도리가 없을까요? 구할 방법이야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니지. 살릴 방법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있는데 어렵고 힘든 것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화담은 제자의 간절한 이야기를 듣고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그토록 처녀를 살리고 싶다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지. 화담은 제자에게 호랑이를 물리칠 수 있는 경문을 주었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축지법을 써서 눈 깜짝할 사이에 천리도 넘는 해남 땅에 도착해 처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처녀의 집에 가서 이러쿵 저러쿵 자세한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였지요. 오늘 밤 이 집에 시집갈 처녀가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게 될 것이오. 그러니 내 말을 잘 들으시고 미리 대비하시오. 그 집에서는 내일이 잔칫날이라 준비를 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웬 놈이 나타나서 재수없는 말을 짓거리자 처녀의 아버지는 화가 났지요. 그래서 하인을 시켜 제자를 내쫓으려고 하였습니다. 제자는 처녀 아버지의 바짓가랑이에 매달려 간곡히 말했습니다.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제 말이 아무리 허황된 말로 들려도 오늘 밤을 지내고 나선 내쫓든지 하십시오. 거짓이라면 저를 죽여도 좋습니다. 처녀의 목숨이 하도 가여워서 멀리 개성에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처녀 아버지는 속는 셈 치고 화담의 제자를 방으로 들게 하고 그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제자는 처녀를 방 안에 가두고 힘이 센 계집종과 마을의 젊은 여자들을 많이 모아서
처녀 방 안에 함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고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처녀를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붙들어 달라고 당부하였지요. 제자는 처녀가 있는 방문 앞에 앉아서 스승이 준 경문을 쉬지 않고 외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졌지요. 갑자기 집채만한 호랑이가 나타나 으르렁거리며 담을 뛰어넘으려고 벌떡거렸습니다. 호랑이는 대문 밖에 서 있는 아름드리 정자나무를 뛰어넘지 못하고 나뭇가지만 꺾고 있었지요. 이를 본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 아무 소리도 못 내고 쥐 죽은 듯이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쩌렁쩌렁 온 마을이 울리도록 호랑이가 악을 쓰며 정자나무를 뛰어넘으려고 하였습니다. 처녀는 호랑이 울음소리에 끌린 듯이 방 밖으로 나가려고 몸부림을 쳤지요. 계집종과 마을 여자들은 처녀를 꼭 붙잡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제자는 더욱 소리 높여 경문을 외웠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호랑이는 산이 울리도록 으르렁거리며 정자나무를 뛰어넘으려고 하였지요. 그러나 나뭇가지만 수없이 꺾어 놓을 뿐 처녀의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였습니다. 호랑이의 소리를 들은 처녀는 계속 밖으로 나가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처녀는 그만 기절하고 말았지요. 제자는 쉬지 않고 소리 높여 경문을 외웠습니다. 호랑이는 밤새도록 소리를 지르면서 정자나무를 뛰어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지만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새벽닭이 울자 호랑이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처녀의 아버지는 제자에게 잘못을 빌었지요. 제가 큰 실례를 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귀한 딸 목숨을 구해준 보답으로 무엇이든지 베풀고 싶습니다. 원하는 게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제자는 처녀 아버지의 말에 극구 사양하였습니다. 사람의 귀중한 목숨이 아까워 그런 것이지 재물이 욕심이 있어 온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개성으로 떠나려고 했습니다. 주인은 더욱 황송해하며 제자에게 며칠만 더 묵어가라고 간곡히 붙들었지만 제자는 축지법을 써서 화담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유생들과 함께 화담에게 글을 배우고 있었지요. 조금 있자니까 늙은 스님이 와서는 화담과 여러 제자가 공부하고 있는 글방을 휘 둘러보았습니다. 그러자 화담은 늙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에는 뜻대로 많이 잡수셨습니까? 그러자 스님은 도리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잘 먹은 게 뭡니까? 밤새도록 애만 쓰고 말았소이다. 그 집이 얼마나 부자인지 철망이 겹겹으로 쌓여 있어 벗기면 또 나오고 벗기면 또 나오더군요. 그래서 끝내 집안에 들어가지 못했답니다. 그러다가 닭이 울어서 도망쳐 왔습니다. 그러고는 스님은 화담에게 인사를 하고 휘 가버렸습니다. 이렇듯이 화담은 마음이 깨끗하고 학문이 깊었으며 덕이 높아 죽게 될 사람도 살 수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 부인을 잡아가게. 옛날 충청 감사 민정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품이 곱고 정직하여 스스로 법을 지키는 본보기가 되는 고지직한 사람이었지요. 백성에게 펴낸 법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잘 지키며 그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였습니다. 농사 짓는 소를 자꾸 잡아먹어 농사를 지을 소가 부족하였습니다. 따라서 민감사는 충청도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소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지요.
그러니까 그 애는 감사를 비롯하여 도내에 사는 사람들은 쇠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일을 치르거나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환자들에게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민감사는 이런 명령을 내리고 사람들이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살피러 몸소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충주 고을을 두루 살피다가 마침 읍에 사는 매제 정보인의 집에 찾아갔지요. 그런데 매제인 정보인은 성격이 소탈하고 쾌활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만난 처남을 대접하려고 집에서 기르던 송아지를 잡아 반찬을 준비하였습니다. 정보인은 민감사에게 고기를 먹도록 권하였지요. 형님이 오래도록 고기 맛을 못 보셨다기에 송아지를 잡았소. 이 말을 들은 민감사는 순간 얼굴색이 변하였습니다. 그는 버럭 화를 내었습니다. 내가 내린 명령을 스스로 어기지 못하거니와 매제 또한 도민의 신분으로 법을 어기다니 이럴 수 있는가?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대문 밖으로 나가면서 데리고 온 관속에게 엄하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여봐라, 냉큼 가서 이 댁의 하인을 잡아오너라. 관속은 하늘 수 없이 안채에 들어가서 매제인 정보인에게 말하였습니다. 부득이 소를 잡은 하인을 데려가서 다스려야겠습니다. 정보인은 조금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내 집에는 하인이 없고 두 뇌에만 살고 있다. 그러니 감사의 영이니 어길 수가 없구나. 정보인은 부인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났으니 부인이 대신 가주어야겠소. 정보인의 부인은 남편의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광경을 본 관속은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정보인은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소는 내가 잡았으나 음식은 부인이 만들었으니 어서 부인을 잡아다가 죄를 다스려라. 관속은 어쩔 줄을 몰라 했지요. 감사의 여동생을 어떻게 잡아간단 말입니까? 관속은 앞서가는 민감사에게 사실대로 아뢰었습니다. 관속의 말을 들은 민감사도 깜짝 놀랐습니다. 민감사는 교자에서 내려 정보인의 집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는 여동생과 정보인을 안방으로 불러 사과하였지요. 아마도 내가 너무 심했나 보군. 그리고 그대들의 말없는 충고를 달게 받겠네. 그런 일이 있는 뒤부터 함부로 소를 잡지 않는 한 벌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자님 말씀. 푹푹 찌는 무더운 여름날 서당에서 훈장이 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날이 더워 그런지 아이들은 나른해하였습니다. 한 아이는 읽으라는 글을 안 읽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요. 이를 보다 못한 훈장은 그 아이를 호되게 나무랬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졸다니 어젯밤에 뭘 하였는고? 훈장은 책 읽기를 마치고 아이들에게 배운 대를 암송하라고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소리내어 큰 소리로 암송했지요. 조금 전에 훈장에게 혼쭐이 난 아이는 글을 한창 읽다가 머리를 들어 슬쩍 훈장을 보았습니다. 훈장 또한 몸이 나른하여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요. 혼났던 아이는 싱긋 웃고 나서는 훈장을 불렀습니다. 선생님! 아이가 부르자 훈장은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떴지요. 그러고는 졸지 않은 척하며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선생님도 조시네요? 뭐라고? 내가 존다고? 훈장은 애써 졸음을 감추었습니다. 네, 저희가 책을 읽고 있을 때 선생님께서도 졸고 계셨어요.
혼난 아이는 훈장이 졸고 있었다는 걸 아이들 앞에서 말했지요. 아이의 말에 서당 아이들은 웃음바다가 되었지요. 훈장은 멋져가 하며 말하였습니다. 이놈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공자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눈을 감은 거란다. 공자님의 가르침을 받고 너희를 가르치기 위해서 눈을 감았단 말이야. 알았냐, 이놈아? 훈장의 말은 얼른 듣기에 그럴듯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훈장의 말엔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주 근사한 변명을 늘어놓은 것이었지요. 좋아, 선생님이 거짓말하셨겠다? 공자님이 언제 돌아가셨는데 공자님을 만나셨다는 거야? 선생님이 거짓말을 하시니 나도 거짓말을 해야지. 아이는 이렇게 생각하고 훈장이 책을 읽을 때 꾸벅꾸벅 조는 척 했습니다. 그러자 훈장은 이 아이를 불러 꾸중을 했지요. 이놈! 또 졸고 있느냐? 전 졸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그럴듯하게 둘러댔습니다. 어허, 이놈 봐라.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겠느냐? 선생님, 저는 졸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저도 공자님 말씀을 들으려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존 게 아닙니다. 훈장은 눈을 껌뻑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공자님을 만났더냐? 네. 아이는 거짓말로 대답했지요. 그래? 공자님께서 뭐라 하시더냐? 제가 물었지요. 뭘 물었단 말이냐? 아까 우리 선생님을 만나셨냐고 물었더니 아이는 여기까지 말하고는 말을 더 하지 않았습니다. 어서 말을 계속해 보아라. 공자님은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셨다고 하던데요? 아이의 말을 들은 훈장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아이의 말에 서당 안에서는 한낮의 더위를 잊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까마귀 정신. 까마귀 정신이란 정신이 들락날락하고 잊어버리기 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금방금방 잘 잊는 사람을 까마귀 정신이라고 말하지요. 옛날에 까마귀 정신이 김생원이란 사람이 길을 가다가 덥고 다리가 아파 쉴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디 앉아서 쉬나 둘레둘레 고개를 길게 빼고 찾았지요. 저기가 좋겠다. 저만큼 꼭대기에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도 없겠다. 물에 들어가면 시원하겠는걸. 까마귀 정신인 김생원은 두루마기와 갓을 벗어 나뭇가지에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바지와 벗은 신은 바위에다 벗어놓고 물에 들어가 몸을 담갔지요. 시원하다. 김생원은 한참 몸을 씻다가 나무 위를 보았습니다. 나무 위에는 갓과 두루마기가 걸려 있었지요. 아까 김생원이 벗어놓은 것입니다. 저기다가 누가 멀쩡한 갓과 두루마기를 벗어놓고 간 거지? 누가 입고 가기 전에 내가 입어야지. 김생원은 물에서 얼른 나왔습니다. 아니, 저 바위에 바지도 벗어 놓았잖아. 이거 웬 떡이야? 신발도 버선도 공짜로 주었으니 오늘 재수가 아주 좋은데? 이것도 내가 가져야지. 김생원은 좋아서 벙글벙글 웃으며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모두 조금 전에 자신이 벗어놓은 것들이었지요. 그러나 정신이 워낙 들락날락하여 제 것인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시원하게 몸을 잘 씻은 김생원이 가던 길을 가다가 스님을 만났습니다. 소승이 문안드립니다. 스님이 김생원에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소승이란 스님이 스스로 낮춰 말하는 것이지요. 어디 사시는 스님입니까? 이 너머에 삽니다. 두 사람은 길동무가 되었습니다. 조금 가다가 김생원이 스님에게 물었지요. 어디에 사십니까? 이 너머에 삽니다. 아, 그러시군요. 두 사람은 잠자코 길을 갔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김생원이 또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절에 계시죠? 이번에는 스님이 하도 기가 막혀 김생원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대답하였습니다. 이 너머에 있는 암자에 있소이다. 스님은 김생원을 놀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도 저물었는데 주막에 가서 약주를 대접해 드리지요. 스님이 술을 사준다고 하자 김생원은 얼른 주막으로 갔지요. 스님은 김생원에게 술을 잔뜩 마시게 하였습니다. 김생원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스님이 말했지요. 이대로는 못 가십니다. 한숨 푹 주무시고 내일 떠나시지요. 스님은 주막집 방으로 김생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김생원은 세상 모르게 코를 골며 고운하게 잤습니다. 놀려줄 때가 바로 이때다. 스님은 김생원의 머리를 빡빡 깎고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를 씌웠습니다. 또 옷을 죄다 벗기고 스님이 입고 있던 옷을 김생원에게 입혔지요. 스님은 김생원이 입던 옷을 입고 주막을 빠져나왔습니다. 날이 새어 다음 날 아침이 되었지요. 김생원은 일어나 방 안을 휘 둘러보고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살펴보고 머리도 만져보았습니다. 김생원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다. 스님은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로 갔길래 없지? 스님을 여기다 놔두고 나는 어디로 갔느냐 말이야. 김생원은 계속 자신을 찾았다고 합니다. 아주 대단한 까마귀 정신이지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꿀잠 주무세요.